이 시간 우리는 플라톤과 함께 보이지 않는 진리를 향해 조용히 사유의 여정을 떠납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탄생. 기원전 427년경 고대 그리스 아테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한창이던 격동의 시기,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리스토클레스. 오늘날 우리가 아는 플라톤의 본명입니다. 플라톤은 나중에 붙은 별명으로 그리스어로 넓다는 뜻을 지녔습니다. 체격이 좋았다는 설도 있고 그의 글 스타일이 풍부하고 웅장했기에 붙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의 집안은 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페릭티오네는 전설적인 아테네 정치가 솔론의 후손으로 전해지며 아버지 아리스톤 역시 고귀한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철학은 귀족 자제들이 교양으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이었고 플라톤은 어린 시절부터 시와 음악, 체육과 수학 등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플라톤이 청년이었을 때 아테네의 거리에는 독특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아무 글도 남기지 않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길거리 철학자라 불렀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플라톤은 이 소크라테스를 처음 만났을 때 강렬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대의 시인과 변론가들이 겁먹던 말재주로 자신을 포장할 때 소크라테스는 단순한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너는 정의가 무엇인지 안다고 했지. 그런데 그게 정말 정의일까?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통해 철학이란 것이 단순한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과 성찰이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철학적 각성의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399년 플라톤이 약 28세 되던 해 아테네 시민들은 소크라테스를 국가의 신을 부정하고 청년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고발합니다. 플라톤은 당시 법정에 있었고 스승이 무고하게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재판에서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도망칠 기회도 있었지만 법을 지키기 위해 독배를 선택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은 훗날 플라톤이 직접 기록한 파이돈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스승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플라톤이 철학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민주정에 실망했고 이후 10년 넘게 도시 국가를 떠돌며 철학의 본질과 이상적인 사회 체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그는 정치와 철학이 분리되어선 안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자 플라톤의 출발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철학의 각성. 기원전 399년 아테네 법정 한가운데에 앉은 노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단 두 가지. 아테네의 신을 부정했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그러나 누구보다 그가 진리의 사람임을 믿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는 돈을 받지 않고 지식을 나눴으며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그저 사람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형을 받자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의 법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시민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그는 독배를 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철학자는 평생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간다. 플라톤은 이 장면을 파이돈이라는 저작에서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마지막으로 스승의 말이 끝나고 천천히 독이 온몸에 퍼지던 그 찰나, 침묵이 감도는 방 안에서 플라톤은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플라톤은 철학을 단순한 사고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엔 씻을 수 없는 분노와 회의가 남았습니다. 아테네의 위대한 철학자가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처형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민주정에 대한 깊은 회의를 남깁니다. 플라톤은 다수의 무지가 공동체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가 통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훗날 그의 철인 정치 이론은 이 경험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후 플라톤은 아테네를 떠납니다. 그는 10년 가까이 그리스 전역과 이집트,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수많은 사상과 체계를 체득합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피타고라스 학파와 교류하면서 수학적 질서와 영혼의 불멸, 조화로운 세계에 대한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훗날 플라톤이 이데아와 영혼, 국가론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기반이 됩니다. 그는 현실 세계가 무질서하고 부조리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되 그 너머의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 즉 이데아가 존재한다고 믿게 됩니다. 진정한 철학자는 이 혼탁한 현실, 머무어 있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 눈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플라톤에게 철학은 단지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살기 위한 수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승 소크라테스가 그러했듯 삶의 끝까지 철학자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한 철학자의 죽음은 또 다른 철학자의 탄생을 이끕니다. 플라톤은 더 이상 단순한 귀족 청년이 아니라 삶의 진리를 좇는 진정한 구도자가 됩니다. 세계여행, 진리를 찾아 떠나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고 숨을 거둔 그날 이후 플라톤은 아테네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도시, 지혜가 죽은 땅에서 더 이상 철학을 논하는 일은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곧 아테네를 떠납니다. 처음 발길이 향한 곳은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는 당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플라톤은 이곳에서 수학, 천문학, 신비주의 사상을 접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성스러운 수비학,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혼을 다루는 사상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불멸이라는 개념도 이 시기에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이탈리아 남부로 이동합니다. 그곳에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후예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이들과 교류하면서 수와 비율, 조화와 질서에 대한 개념을 철학적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특히 피타고라스 학파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믿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수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개념은 플라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수학이라는 기술이 아니라 수학이 진리를 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훗날 그가 기하학을 모르는 자, 아카데미에 들어오지 마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의 영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이탈리아 시라쿠사 근처에서 그는 정치의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시라쿠사의 독재자 디오니시우스 1세는 철학과 학문에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폭력과 권모술수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그곳의 혼란한 정치 구조를 보며 이상적인 국가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품게 됩니다. 그의 여행은 약 10년간 이어졌습니다. 철학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한 청년은 세상의 여러 체제와 사상, 인간 군상들을 직접 보고 겪으며 점차 사유의 체계를 쌓아갔습니다. 그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감정도 권력도 우연도 아닌 불변의 이성이라는 확신을 점점 강하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테네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것은 옛 도시를 그리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공간, 즉 철학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이제 나의 철학을 펼칠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플라톤은 아카데미아라 불리는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곳이 훗날 인류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이자 2000년 서양 철학의 출발점이 됩니다. 플라톤 아카데미의 창설, 철학의 집을 세우다. 기원전 387년경 플라톤은 아테네 북서쪽의 작은 숲이 우거진 지역에 새로운 배움의 터전을 세웁니다. 그 숲의 이름은 아카데메이아, 전설적인 영웅 아카데모스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 장소는 원래 체육훈련장과 신전이 있던 신성한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인류 최초의 조직화된 철학학교, 아카데미아가 세워집니다. 왜 학교를 세웠는가?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후 철학이 단지 개인의 사유나 거리에서의 토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철학을 사회 전체를 바꾸는 힘으로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아카데미아를 통해 철학, 수학, 천문학, 정치학 등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 처리를 기르려 했습니다. 아카데미아의 교육 방식. 아카데미아는 오늘날의 대학과는 다릅니다. 공식적인 입학 제도나 교과서도 없었고 졸업증명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식은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 플라톤은 수학을 중요시했으며 학교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걸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곳에 들어오지 마라. 그는 수학을 통해 논리적 사고를 훈련시키고 이데아의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학생들은 강의를 듣기보다 스승과의 대화와 반박, 논리적 추론을 통해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엘렌코스의 전통을 잇는 방식이었습니다. 누가 배웠는가? 아카데미아에는 아테네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도 몰려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67년경 17의 나이에 북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아테네로 와 플라톤 밑에서 약 20년간 수학합니다. 비록 두 철학자는 사상적으로 차이가 있었지만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는 이후 서양 철학의 뿌리라 불릴 만큼 영향력 있는 학문 공동체로 자리 잡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했는가? 플라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상 국가의 실현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통치하는 사회, 이성이 감정과 욕망을 조율하는 사회. 아카데미아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정의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국가, 법률, 정치 같은 저작들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아카데미아의 교육과 연결했고 철학이 현실 정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길 원했습니다. 아카데미아의 유산. 이 아카데미는 플라톤 사후에도 90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기원 후 529년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모든 이교 철학학교를 폐쇄하면서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그 철학적 유산은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쳐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데아론의 시작 보이는 것, 너머의 진리. 플라톤이 철학을 시작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불완전하며 언제나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란 그런 것일 수 없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항상 오르며 모두에게 통용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의란 무엇인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묻기만 해도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각으로 보는 이 세계는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그 너머에 있다. 보이지 않지만 변하지 않고 완전한 세계. 그것이 바로 이데아의 세계다. 이데아란 무엇인가? 이데아는 그리스어에서 왔으며 원래 뜻은 형상, 모습, 본질입니다.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란 모든 사물의 본질적이고 완전한 형상, 즉 감각의 세계를 초월한 참된 실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정의를 말할 때 우리는 각기 다른 상황 속의 정의로운 행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말합니다. 그 모든 사례들 너머에 정의 그 자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정의의 이데아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데아라는 원형의 불완전한 모사모방에 불과하다는 것이 플라톤 철학의 핵심입니다. 왜 이데아론이 필요한가?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계기로 정의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것들을 아무리 모아도 정의 그 자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그를 철학적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감각의 세계는 진리가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세계를 구분합니다. 감각의 세계 현상계, 끊임없이 변함, 불완전하고 모호함, 오감으로 인식됨. 이데아의 세계 본질계, 변하지 않음, 완전하고 절대적, 이성으로만 인식됨. 플라톤은 참된 철학자란 이 감각의 세계에서 벗어나 이데아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데아로는 현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플라톤은 철학을 통해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는 언제나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단언합니다. 우리는 진리 자체를 알지 못하면 올바르게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은 단지 학문적 사고가 아니라 윤리적 삶의 전제입니다.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으며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사람은 정말로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철인가?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관련 저작에서의 등장. 플라톤은 국가, 향연, 파이돈 등에서 이데아의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동굴의 비유, 무지에서 진리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이 그저 그림자만을 보고 있었던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플라톤은 국가 제7권에서 독자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하나의 강력한 비유를 꺼냅니다. 바로 동굴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이데아론과 인간 인식의 한계, 진리의 계몽을 집약한 철학적 우화입니다. 동굴 속 사람들, 어두운 동굴 안, 사람들이 목과 다리를 쇠사슬에 묶인 채 벽을 향해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줄곧 그 자리에 있었고 뒤쪽에서 비치는 불빛에 의해 벽에 드리운 그림자만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는 실제 사물의 그림자가 아니라 동굴 입구 쪽을 지나가는 사람들, 인형, 짐승, 나뭇가지 따위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림자가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고 이름 붙이고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플라톤은 이 동굴 속 인간이 곧 우리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감각에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처럼 진짜 세계를 알지 못한 채 그림자만을 보며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탈출. 이제 상상해 봅시다. 한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사슬에서 풀려납니다. 그는 처음에는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점차 눈이 밝아지며 실제 사물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건 단지 그림자였을 뿐이었다는 사실. 그는 진실을 향해 동굴 밖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태양, 즉 진리와 이데아를 보게 됩니다. 태양은 단순히 빛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플라톤에게 태양은 선의 이데아를 상징합니다. 모든 이데아의 원천이며 지성과 질서,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참된 현실을 깨닫고 동굴 속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 속에 있는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았다고 해도 이제 그는 다시 동굴 속으로 돌아갑니다. 진리를 알았으니 남은 이들도 진실을 알도록 도와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굴 안의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는 눈이 어두워졌고 그림자를 잘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심지어 공격합니다. 플라톤은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운명을 겹쳐 그립니다. 진리를 본 자는 세상으로 돌아와 진실을 전하려 하지만 대중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배척합니다. 비유가 의미하는 것. 플라톤이 말한 이 동굴의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 구조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 존재 전체가 겪어야 할 지적정 신적 여정을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동굴 안의 그림자, 감각에 의존한 무지 상태, 동굴 밖으로 나아감, 이성적 사고, 철학적 인식, 태양을 바라봄 이데아, 선의 인식, 다시 동굴로 돌아옴 교육과 계몽의 사명, 거부당함, 진리의 어려움, 철학자의 고독. 이 비유는 단순한 계몽주의적 메시지를 넘어 철학자의 책임과 외로움, 진리에 이르는 고통의 여정, 대중의 무지와 인식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플라톤이 살던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있는 것 중 얼마나 많은 것이 그림자일 뿐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길은 불편하고 외롭지만 그 길을 걷는 이가 있어야 세상은 조금씩 변합니다. 철인 정치, 지혜로운 자가 다스려야 하는 이유, 국가가 진정으로 정의로워지기 위해선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플라톤 국가 제호권에 나오는 이 문장은 서양 정치 철학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선언 중 하나입니다. 왜 그는 수많은 통치 방식 중 철학자의 통치를 이상으로 내세웠을까요? 현실에 대한 깊은 환멸.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소크라테스의 처형, 그리고 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한 다수의 손에 의해 죽었고 그 다수는 감정과 선동에 쉽게 휘둘렸습니다. 플라톤은 이 사건을 통해 무지한 다수에 의한 통치, 즉 순수한 민주정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바다에 띄우면 배를 모를 줄 아는 사람이 조종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를 가장 큰 소리치는 사람에게 맡기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본 정치의 병폐입니다. 지혜가 없는 통치자는 자신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칩니다. 철학자란 누구인가?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는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학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원불변한 진리를 사랑하며 감각의 세계를 넘어선 이데아를 인식하는 자. 철학자는 욕망과 명예, 이익이 아니라 선과 정의를 기준으로 사고합니다. 그들은 이성에 의해 움직이며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합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진짜 철학자는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가장 왕이 되어야 하는 자라고. 이상국가의 통치 계층. 국가에서 플라톤은
이상국가를 세 계층으로 나눕니다. 생산자, 농부, 장인, 상인, 욕망이 중심이며 국가의 물질적 기반을 형성, 수호자, 전사, 용기와 기계로 외부 위협을 방어, 통치자, 철학자, 이성과 지혜로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 이 세 계층이 조화를 이룰 때 국가는 비로소 정의로운 상태에 도달한다고 플라톤은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치자 계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철학자가 되기 위한 교육. 플라톤은 철인왕이 저절로 태어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교육과 수련을 통해 철학자를 양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에서는 철인왕을 기르기 위한 교육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0세에서 20세 체육과 음악, 기초교육, 20세에서 30세 수학, 기하학, 논리학 중심 교육, 30세에서 35세 변증법 훈련 진리 추구, 35세에서 50세 현실, 정치에서의 실습, 50세 이후 이데아의 세계를 완전히 인식한 뒤 통치자로 임명, 즉 철학자가 되기 위해선 50년에 걸친 훈련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반발. 하지만 플라톤도 철인 정치가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가 안에서 직접 말합니다. 현실의 도시에서는 이런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하늘 어딘가에 그것이 이상형으로 존재할 뿐이다. 플라톤에게 철인 정치는 현실 개혁의 구체적 설계이기보다는 정치가 지향해야 할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은 소크라테스처럼 진리를 아는 자가 다수의 무지와 싸우는 과정에서 태어난 철학적 희망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의미, 오늘날 민주주의가 주류 정치 체제인 시대에 철인 정치는 비현실적인 이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이 전하려던 핵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치는 이익이 아니라 지혜로 움직여야 하며 지도자는 인기보다 진리를 좇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통해 전하려 한 궁극적인 철학적 메시지였습니다. 영혼 3분설 이성, 기계, 욕망의 균형. 플라톤은 인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정의로운 국가도 철학적인 삶도 이룰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 즉 정신이 단순한 단일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3분설입니다. 왜 영혼을 나누었는가? 플라톤은 국가 제사권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서로 다른 욕구를 품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단 것을 먹고 싶지만 건강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 안에는 먹고자 하는 욕망과 절제하려는 이성이 함께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에서 상충하는 다양한 감정과 판단은 서로 다른 심리 기능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플라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을 셋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1. 이성, 위치, 머리, 기능, 진리를 탐구하고 전체를 판단하며 조절하는 역할. 목표, 진리, 지혜, 비유, 통치자, 철학자. 이성은 인간의 고귀한 부분입니다. 진리를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다른 두 부분 기계, 욕망을 통제합니다. 플라톤에게 이상적인 인간은 이성이 중심에 서서 영혼 전체를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이 기계, 위치, 가슴, 기능, 분노, 용기, 명예욕, 자존심 같은 감정, 목표, 인정받고자 하는 의지, 비유, 전사, 수호자. 기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분노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의지의 힘입니다. 이성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수행하도록 기계가 도움군 역할을 합니다. 3. 욕망, 위치, 배와 하반신, 기능, 음식, 성, 물질, 쾌락에 대한 욕구, 목표, 생존과 만족, 비유, 생산자, 평민. 욕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탐욕, 폭력,
무절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 욕망을 이성과 기계가 협력하여 조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영혼 구조가 말하는 것, 플라톤에게 이상적인 인간이란 이 세 가지 요소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이성이 중심이 되어 전체를 조화롭게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심리학적 설명을 넘어서 국가의 구조와도 연결됩니다. 영혼 3분설과 국가 3분 구조의 관계, 개인의 영혼 구성, 국가의 계층 구성, 이성 통치자 철학자, 기계 수호자 전사, 욕망 생산자 농부 상인. 플라톤은 인간 개인이 조화로울 때 그 사회도 정의롭다고 봅니다. 즉, 영혼의 정의는 국가의 정의입니다. 이처럼 플라톤은 인간 내면의 구조를 통해 정치 철학까지 통합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사상가입니다. 왜 이 구조가 중요한가? 현대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도 인간의 행동이 본능, 감정, 이성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미 2400여 년 전에 인간이 단일하지 않다는 사실, 내면에서도 갈등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성, 기계, 욕망은 어느 하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중심을 잡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반드시 진리를 향한 이성이어야 한다는 것이 플라톤의 결론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사랑론 향연과 에로스, 기원전 4세기 아테네 한 저녁 연회장, 시인과 철학자,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술잔을 돌립니다. 연애의 주제는 단 하나,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답을 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대표적 대화편인 향연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플라톤은 단순한 연애 이야기를 넘어서 인간이 진리와 이데아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으로서의 사랑을 철학적으로 정리합니다. 에로스란 무엇인가? 에로스는 고대 그리스어로 사랑을 뜻하지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강한 결핍에서 비롯된 갈망을 의미합니다. 플라톤은 에로스를 단순히 육체적 욕망이나 낭만적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로스를 아름다움을 향한 열망, 그리고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함을 추구하는 힘으로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계단을 오른다. 디오티마의 계단 이론. 향연의 후반부에서 소크라테스는 한 여인, 디오티마에게 들은 사랑의 사다리를 설명합니다. 이 사다리는 인간이 사랑을 통해 감각적 욕망에서 철학적 진리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몸을 사랑함. 육체적 매력에서 사랑이 시작됨. 모든 아름다운 육체를 사랑함. 외형 그 자체보다 아름다움의 공통된 속성을 발견. 영혼의 아름다움의 눈뜸. 인격, 지혜, 도덕적 덕목에 감동함. 지식과 사유의 아름다움을 사랑함. 육체를 떠나 지적 삶의 매력을 추구. 아름다움 그 자체를 사랑함. 감각적 세계를 초월한 이데아로서의 미인식. 플라톤은 이 과정을 정신의 성장, 영혼의 승화라고 봅니다. 사랑은 곧 인간이 불완전함을 자각하고 보다 완전한 존재를 향해 나아가려는 철학적 충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철학의 출발점이다. 플라톤은 철학자가 되는 길 역시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육체에 끌리고 감정에 흔들리는 인간이 그 안에서 아름다움의 본질을 발견하고 마침내 아름다움 그 자체인 미의 이데아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 즉 사랑은 감각의 세계에서 이데아 세계로 올라가는 첫 계단입니다. 이 점에서 플라톤의 사랑은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포함하며 인간 존재 전체를 끌어올리는 철학적 힘으로 간주됩니다. 알키비아데스의 등장, 사랑과 집착의 경계. 향연의 마지막에는 아테네의 미남 정치가 알키비아데스가 갑자기 난입합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소크라테스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육체적 유혹을 거절하고 영혼의 진리를 향한 사랑만을 선택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반전이 아닙니다. 플라톤은 이 장면을 통해 육체적 매혹과 철학적 사랑의 경계, 그리고 철학자의 고독과 절제를 보여줍니다. 플라톤의 사랑론이 말하는 것, 현대에서 사랑은 감정이나 관계로만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사랑을 존재론적 결핍에서 비롯된 진리, 추구의 동력으로 보았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가장 깊은 결핍에서 출발하지만 그 결핍이야말로 우리를 더 높은 존재로 이끄는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플라톤 철학에서 에로스가 육체보다 고귀하고 감정보다 위대한 이유입니다. 미와 예술. 플라톤은 왜 시인을 추방했는가? 플라톤은 철학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술, 특히 시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놀랍게도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상 국가에서는 시인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선언은 고대 그리스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인은 진리를 노래하는 자였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같은 서사시는 인류 교육의 근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왜 그토록 예술을 경계했을까요? 1단계 모방으로서의 예술.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은 모방입니다. 그러나 이 모방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세계를 3단계로 구분합니다. 이데아, 변하지 않는 본질의 침대, 그 자체의 개념, 현실 사물. 이데아를 모방한 감각적 대상의 실제, 나무 침대, 예술 작품 현실 사물을 모방한 이미지의 침대를 그린 그림. 즉 예술은 진리로부터 3번째 떨어진 것,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말합니다. 예술은 무지를 강화하고 감정을 자극하며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든다. 2단계 감정의 조작자. 플라톤은 특히 연극과 서사시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시가 인간의 감정, 특히 슬픔, 분노, 연민 등을 자극하여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게 만든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철학자에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감정보다 이성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흉내내는 기술자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플라톤은 국가 제10권에서 이상국가에서는 시인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3단계. 그러나 아름다움은 철학의 길이다. 플라톤이 예술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파이드로스에서는 예술적 영감을 통해 아름다움 그 자체, 즉 미의 이데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름다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름다움은 감각을 통해 이데아, 세계를 엿보게 해주는 유일한 창이다. 즉 아름다움은 인간이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형태이며 철학으로 향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향연에서도 사랑을 통해 미의 이데아에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사랑과 예술은 서로 다른 길을 걷지만 같은 방향, 즉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예술에 대한 플라톤의 이중시선. 정리하자면 플라톤의 예술관은 다음과 같은 이중적 구조를 가집니다. 비판 예술은 모방에 불과하며 감정을 자극하여 이성을 흐리게 한다. 국가에서 시인 추방. 가능성. 아름다움은 이데아로 향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파이드로스에서 영혼의 비상. 플라톤은 예술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철학적 기준에 따라 정제된 예술, 즉 진리를 향하게 하는 예술만이 인간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에서의 의미. 오늘날에도 예술은 진리를 담을 수 있을까? 혹은 감정을 흥분시키는 자극에 불과한가를 두고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아름다움은 진리를 향하는 길이 될 수도, 맹목적 욕망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 판단은 결국 철학하는 주체로서의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식이란 무엇인가? 테아이테토스의 철학적 탐색.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아는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철학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물음 중 하나입니다. 플라톤은 이 질문을 풀기 위해 한 편의 대화편을 씁니다. 그 이름이 바로 테아이테토스입니다. 대화의 주인공들. 이 작품은 플라톤이 말년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인공은 세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 대화를 이끄는 중심 인물, 테아이테토스 젊은 수학자, 순수한 사유의 상징, 테오도로스 수학교사, 배경 설명자. 플라톤은 이 작품에서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 가지 지식에 대한 정의를 차례로 검토하며 하나씩 반박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정의일 지식은 감각이다. 테아이테토스는 처음에 말합니다. 지식은 우리라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다. 즉, 지식은 감각. 이 주장은 당시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의 사상과 연결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즉 어떤 것이 뜨겁다, 차갑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개인이 그렇게 느낀 것이므로 모든 인식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반박. 감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는 꿈속에서도 감각을 느끼지만 그것이 진짜 지식은 아니다. 그러므로 감각은 지식이 될 수 없다. 감각은 지식의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진정한 지식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정의 지식은 참된 믿음이다. 두 번째로 테아이테토스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식이란 거짓이 아닌 참된 믿음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일 비가 올 것이다라고 믿었는데 실제로 비가 오면 그것은 지식일까요? 소크라테스의 반박. 어떤 사람이 운 좋게 마친 믿음도 진실일 수 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맞춘 것은 지식이 아니라 우연이다. 예시. 두 수험생이 같은 답을 썼지만 한 명은 이해하고 한 명은 찍었다면 정답을 맞췄더라도 두 사람 모두가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다. 참된 믿음은 필요 조건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정의 3 지식은 참된 믿음과 설명 로고스이다.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정의는 현대인 식론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공식입니다. 지식은 참된 믿음 플러스 로고스, 즉 이유와 근거를 갖춘 믿음. 이 정의는 얼핏 완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여기서도 반문을 던집니다. 소크라테스의 반박. 로고스는 과연 무엇인가? 단순한 설명인지, 정의인지, 본질에 대한 인식인지, 불명확함.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항상 정확하지 않으며 때로는 설명이 있어도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이 정의 역시 완벽하지 않다고 결론 내립니다. 플라톤의 전략 왜 정답을 말하지 않았는가? 테아이테토스의 가장 큰 특징은 결론이 없다는 점입니다. 플라톤은 이 작품에서 끝까지 지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철학적 태도를 남깁니다. 철학은 정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훈련이다. 플라톤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철학과의 연결. 이 대화편은 후대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대인 식론에서도 플라톤의 지식은 참된 믿음 플러스 정당화 구조는 오랫동안 표준 이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철학자 게티어는 이 정의조차도 예외가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테아이테토스는 플라톤 철학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상 국가의 구조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 플라톤은 국가, 제사권에서 이상적인 국가를 세 계급으로 나눕니다. 이 구조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계합니다. 1점 생산자, 구성원 농부, 상인, 장인 등 기능 국가의 물질적 기반을 담당, 동기 욕망과 생존, 위치 국가의 경제적 기둥. 생산자는 음식, 의복교구,
건축 등 필수적인 자원 생산을 책임집니다. 욕망에 따라 움직이지만 자기 절제와 조화를 통해 국가 질서에 기여해야 합니다. 2점 수호자 구성원 전사 계층 기능 국가의 외부 방어와 내부 질서 유지 동기 용기 명예 기계 위치 국가의 방패와 칼 기계에 이끌린 수호자는 이성의 지시를 받아 국가를 보호하고 질서를 지킵니다. 그들의 훈련은 체육과 음악, 군사 훈련으로 이루어지며 이성에 복종해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3점 통치자 구성원 철학 교육을 받은 지혜로운 계층 기능 국가 운영과 정의로운 통치 동기 이성 진리 정의 위치 국가의 머리와 지도자 이들은 철학자 정치의 핵심으로 이데아와 선의 세계를 인식한 후 국가를 이끌 자들입니다. 수학, 철학, 정치학을 수십 년 학습하며 오직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정합니다. 이 세 계급의 조화는 정의로운 국가. 플라톤은 국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각 계급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타 계급의 역할에 간섭하지 않으며 이성이 중심이 되어 전체를 조화시키는 것. 즉, 개인의 영혼 구조의 성기계 욕망과 국가, 계급 구조가 일치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단계적인 설계 과정. 플라톤이 국가를 설계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할 분담. 각 개인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맡는다. 능력과 훈련 역할에 맞는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진다. 자아 통제 이성 중심의 자아 조율로 욕망과 기계를 제어 공동체 합의 각 계급의 삶이 조화롭게 연결된다. 이 구조를 통해 플라톤은 개인의 정의와 국가의 정의가 일치할 때 이상 국가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의미,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역할이 자유롭게 선택되지만 플라톤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능력을 기반으로 사회가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과 윤리적 자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수 요소. 정의를 실현하려면 사회 전체에 걸친 조화와 절제가 필요하다. 플라톤과 수학 기하학이 철학이 되는 순간 플라톤은 수학을 단순한 계산이나 실용, 학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수학은 영혼을 훈련시키는 도구이자 진리에 이르는 철학적 길이었습니다. 아카데미아 입구에 적힌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곳에 들어오지 마라. 이 문장은 단순한 자격 기준이 아닙니다. 수학이 철학의 전제 조건이라는 강한 신념의 표현입니다. 왜 수학인가? 플라톤에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즉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감각 세계는 항상 변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아에 접근하려면 감각을 초월한 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수학입니다. 1단계 수학은 감각을 넘어서 사고하게 만든다. 수학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닌 수선면, 도형 같은 추상 개념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을 그려도 완벽한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지만 삼각형이라는 개념은 머릿속에서 완전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 점에서 수학이 감각적 세계 너머의 이데아를 훈련하는 첫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2단계 수학은 이데아, 인식의 준비 운동. 수학은 정확한 논리와 증명을 요구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순수한 이성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훈련은 철학자가 이데아, 즉 완전한 정의 선미를 명확히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플라톤은 국가 제7권에서 수학의 6 과목을 제시하며 철인왕의 교육 과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 산술, 기하학, 천문학, 하모니 음악 이론, 논리적 추론 변증법으로 넘어가기 위한 기초. 3단계 수학은
정치 철학의 토대가 된다. 플라톤은 철학자 통치자가 국가를 이끌기 위해서는 감정이나 경험보다 이성적 판단과 질서에 기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 바로 수학적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제도의 구조나 정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수의 관계, 비례, 조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플라톤에게 수학은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영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수학적 사고는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세상의 본질을 이성적으로 파악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학을 통해 논리, 구조, 원리를 배우며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더 나은 판단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현실, 정치와 철학의 갈등, 시라쿠사에서의 실패. 플라톤은 평생 동안 이상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직접 이상 정치를 실현하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험이 시라쿠사 체험입니다. 시라쿠사는 고대 그리스 식민 도시로 지중해에서 막강한 해상력과 불을 가진 도시국가였습니다. 플라톤은 기원전 388년경 시라쿠사의 참주 폭군 디오니시우스 1세의 궁정에 초청됩니다. 당시 그는 플라톤 철학에 호감을 가진 젊은 정치가 디온의 소개로 이곳을 방문합니다. 플라톤의 기대. 플라톤은 철인 정치 이론을 현실에서 실험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는 젊은 왕 디오니시우스에게 철학 교육을 시도하며 국가의 개혁과 이상 정치를 설계하려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철학이 정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철학자가 지도자에게 조언하면 세상은 변할 수 있다. 이상 국가의 현실, 모델이 될 수 있다. 현실의 벽. 하지만 시라쿠사의 궁정은 이상보다 욕망과 권모술수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철학보다 권력을 중시했고 플라톤의 조언은 오히려 궁정 내 반감을 샀습니다. 결국 플라톤은 노예로 팔릴 뻔했고 다른 철학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는 이후 2차례나 더 시라쿠사를 방문했지만 정치개혁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철학과 정치의 근본적 긴장. 이 경험은 플라톤에게 깊은 깨달음을 남깁니다. 철학이 권력과 손을 잡으려 할 때 철학은 본래의 길을 잃을 수 있다. 그는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현실 세계에서 철학은 이해관계, 감정, 탐욕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시라쿠사에서의 실패는 국가와 법률에서 철학자의 신중한 자세로 이어집니다. 이후의 영향. 이 사건은 플라톤이 철인 정치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를 갖게 만든 계기가 되었으며 그는 이후 점점 더 철학자의 내적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법률에서는 철학자가 직접 통치하지 못할 경우 법과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플라톤의 우주론, 티마이오스의 세계관.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우주의 기원과 구조에 대한 철학적 상상을 펼칩니다. 이 책은 고대 철학자뿐만 아니라 중세 기독교 신학과 현대 과학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플라톤은 말합니다. 우주는 데미우르고스라는 지성적 장인이 영원한 이데아를 본떠 만들어낸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다. 여기서 데미우르고스는 신과 같은 존재이지만 종교적 창조주라기보다는 완전한 이성을 지닌 조형자에 가깝습니다. 그는 우주를 혼돈으로부터 질서로 바꾸는 존재이며 그 목적은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데아와 모방의 세계. 데미우르고스는 무에서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이데아의 모형을 보고 그에 따라 감각 세계의 우주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플라톤의 철학 구조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데아 세계 완전하고 영원한 실체, 감각 세계, 그 이데아를 모방한 불완전한 세계, 즉 플라톤에게 우주는 질서, 정연한 모방물이며 그 자체로 선의 이데아를 반영하는 창조물입니다. 영혼의 구조와 우주의 조화. 플라톤은 우주가 단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혼을 가진 생명체라고 말합니다. 우주는 혼과 몸을 지닌 완전한 유기체이며 영혼은 수학적 비례에 따라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 그는 수와 비율, 기하학을 통해 우주의 질서가 구성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수학을 철학의 중심에 두었던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티마이오스에서는 시간에 대한 독특한 정의도 등장합니다. 시간은 영혼의 움직이는 형상이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시간은 이데아의 영원성을 흉내낸 가짜 질서입니다. 즉, 영원 이데아의 진짜고 시간은 그것을 모방한 감각적 세계의 산물입니다. 왜 이런 우주론을 말했는가? 플라톤에게 우주론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철학적 질서와 윤리적 세계관을 설명하는 도구였습니다. 우주가 혼돈이 아니라 이성적 목적에 따라 설계되었다면 그 우주 속에 살아가는 인간도 조화와 선을 향해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플라톤과 여성, 철인 여성은 가능한가? 고대 그리스 사회는 철저히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여성은 정치에서 배제되었고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만 존재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국가에서 여성도 철학자가 될 수 있으며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당시 기준으로 혁명적인 철학 선언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주장 능력이 기준이다. 국가 제호권에서 플라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덕목을 지닌다면 같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 즉 성별이 아니라 능력과 자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성도 수호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철인 정치의 최고 지휘인, 철학자,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이성기계 욕망으로 나눕니다. 이 세 가지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공통된 구조입니다. 영혼이 같다면 그 영혼이 가질 수 있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도 성별에 관계없이 실현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즉, 철학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성별이 아닌 영혼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주장이 논란이었는가? 당시 아테네를 포함한 대부분의 도시국가에서는 여성은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고 정치와 군사 훈련에서 배제되었으며 가정과 출산의 역할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주장은 이러한 사회적 통념을 정면으로 거스른 발언이었습니다. 심지어 동시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조차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규정했을 만큼 플라톤의 시각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실제 교육과 역할은 어떻게 설계되었는가? 플라톤은 이상 국가에서 여성도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체육과 음악 교육, 수학 논리, 철학 교육, 군사 훈련 및 공동 생활, 철인으로서의 시험과 통치 참여, 여성 수호자도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하며 가정에 묶이지 않고 국가의 이상 실현에 참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현대적 의미, 플라톤은 오늘날의 양성평등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는 여성을 개별적 존재로 존중했다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정의를 위해 평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성이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덜 발전한 것이다. 이 발언은 오늘날에도 여성 교육과 권리 문제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플라톤과 민주주의 비판 정치의 타락 순서. 플라톤은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철인 정치 철학자의 통치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현실에서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가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정치 체제의 순환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정체는 스스로의 내부에서 무너진다. 1단계 철인 정치, 가장 이상적인 체제, 철학자, 즉 지혜로운 자가 통치, 이성에 따라 국가 운영. 영은 3분설에서 이성이 지배하는 상태와 동일, 정의와 질서가 유지되는 완전한 상태.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 이상은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2단계 팀크라티아, 명예를 중시하는 군사 국가, 기계 연기가 지배, 명예와 군사적 영광을 추구, 스파르타 같은 체제가 해당, 이성보다는 감정과 경쟁이 앞서게 됨. 플라톤은 이 체제를 이성의 약화라고 보았습니다. 3단계 올리가르키아, 소수 부유층의 지배, 욕망이 강해짐, 부를 소유한 자만이 정치에 참여, 가난한 다수는 배제되고 계층 갈등이 심화됨. 이 체제는 사회를 분열시키며 필연적으로 불안정성을 초래합니다. 4단계 데모크라티아, 다수의 욕망이 지배하는 체제. 플라톤은 이 체제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자유가 지나쳐 방종이 되고 모든 욕망이 동등하게 존중되며 질서 없는 자유가 팽배해 능력 없는 자도 통치 가능, 선과 악, 고상함과 천박함의 구별 없이 모든 욕망이 평등하다고 여기는 것이 민주정의 위험이다. 플라톤은 민주주의에서 지도자 선출이 인기 경쟁으로 변하고 결국 무능한 대중의 지배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5단계 티라니아,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 민주정의 극단은 혼란이고 혼란은 강력한 질서를 외치는 자의 등장을 부른다. 결국 한 명의 독재자가 모든 권력을 장악함. 플라톤은 민주주의의 말로가 폭군의 등장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이 순환이 말하는 것, 플라톤에게 이상국가가 무너지면 국가는 이 5단계를 거치며 점점 더 혼란하고 비이성적인 체제로 흘러갑니다. 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성 철학자 통치, 기계군사 중심 통치, 욕망부유한 자의 지배, 무절제 다수 욕망의 해방, 폭정 하나의 강한 힘에 의한 억압. 이 체계는 단순한 역사 해석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타락 구조와 평행합니다. 플라톤의 마지막 제한 철학 없는 나라, 법이 다스려야 한다. 플라톤의 철학은 젊은 시절 이상주의에서 출발했습니다. 국가에서 그는 철인 정치를 주장하며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국가를 정의롭게 이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의 저작인 법률에서는 이 이상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보다 현실적인 정치 체계를 구상합니다. 철인 정치는 어렵다. 플라톤은 법률 서두에서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국가는 철학자가 통치하는 국가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실현되지 않는다. 시라쿠사에서의 정치 개입 실패, 그리고 고령이 되어 바라본 현실은 그로 하여금 철학이 아닌 법을 중심으로 한 통치를 고안하게 합니다. 법은 이성의 대리자. 플라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법이 없는 국가는 인간이 짐승이 되고 법이 있는 국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 철학자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이성이 아닌 법이라는 공적 규범이 정의를 지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철학자가 통치하지 못할 때 법이 철학적 이성을 대신하여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법률에서 설계된 국가. 플라톤은 법률에서 마그네시아라는 가상의 도시국가를 설정하고 이곳에 적용할 정치 제도와 법률을 상세히 설계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합 정체 군주제와 민주정의 중간 구조, 시민교육법과 덕에 대한 체계적 교육, 법 중심 운영 지도자도 법에 복종해야 함, 재산 제한 경제 불평등 방지 장치 포함, 종교예술 규제 타락한 정서를 막기 위한 문화 통제. 이 구조는 철인 정치보다 현실적이며
점진적인 개혁 방식에 가깝습니다. 법의 목표는 덕의 실현. 플라톤에게 법이란 단지 사회 규칙이 아니라 시민의 영혼을 형성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좋은 법은 단지 범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덕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은 감정 절제, 조화로운 삶, 공익 우선을 지향해야 하며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과 습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플라톤의 마지막 철학적 태도. 법률은 플라톤의 노년의 성찰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는 철학자의 통치가 이상적임을 여전히 믿었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 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로 철학을 구현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실 타협이 아니라 이상과 현실 사이의 다리를 놓으려는 노력입니다. 플라톤의 유산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카데미아 이후 플라톤은 기원전 347년 8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죽음 이후 아카데미아는 계속 운영되며 수백 년 동안 서양 철학의 핵심 기관으로 기능합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고 가장 뛰어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새로운 철학적 전통으로 재구성됩니다. 아카데미아의 계속. 플라톤 사후 그의 조카 스페우시포스가 아카데미아를 이끌었고 이후에도 다양한 학자들이 계승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이데아론의 체계화, 윤리와 교육의 실천적 적용, 수학과 형이상학의 연결, 플라톤 철학의 정치적 의미. 아카데미아는 기원전 1세기까지 약 300년간 이어지며 후대의 신플라톤주의로 연결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탈.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문화에서 20년간 수학했지만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회의를 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데아가 현실과 단절되어 있다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진료 개념을 통해 현실 세계 안에서 존재의 원리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후 현실주의적 사유의 출발점이 되었고 플라톤과는 철학사에서 대표되는 두 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플라톤 철학의 긴 그림자. 플라톤은 사후에도 수많은 철학자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노스 등로 발전, 기독교 신학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신의 세계관에 적용, 중세 유럽 철학과 신학이 통합되며 플라톤 사상은 영혼의 위계의 질서로 받아들여짐. 르네상스 플라톤 철학이 예술과 과학의 부활에 기여 현대 철학 수학적 구조, 존재론, 윤리학에서 여전히 영향을 줌. 특히 보이는 건 너머의 본질이 있다는 그의 사유는 오늘날에도 철학, 예술, 과학의 기반 질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플라톤 철학의 결론. 왜 그는 지금도 살아있는가? 기원전 4세기 아테네에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지켜본 젊은 청년은 진리와 정의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가 남긴 철학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사유였습니다. 그의 이름 플라톤. 그 철학을 정리하며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1. 철학은 삶이다. 플라톤에게 철학은 추상이론이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철학이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다. 그의 철학은 정의로운 삶, 선한 공동체, 참된 영혼을 위한 지적 훈련이자 실천의 길이었습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철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감각 너머에 있다. 플라톤 철학의 중심은 이데아론입니다. 이데아는 변하지 않는 완전한 본질, 감각 세계는 그것의 불완전한 모방. 이 사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으려는 모든 철학적 탐색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3인간의 내면은 분리된 구조다. 플라톤은 영혼을 이성, 기계, 욕망으로 나누며 그 각각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야 개인과 사회가 정의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후대 심리학,
정치학, 윤리학에 깊은 영향을 끼친 인간 이해의 틀입니다. 사철학자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통치하지 않으면 무지한 자가 나라를 망친다. 물론 그는 현실에서 실패도 경험했지만 그 경험은 오히려 법과 제도의 철학적 정당성을 고민하는 법률로 이어졌습니다. 오 아름다움, 사랑, 예술도 진리를 향한다. 플라톤은 향연과 파이드로스에서 사랑을 단지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영혼의 갈망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예술은 위험하지만 미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사랑과 아름다움은 철학의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플라톤이 오늘날에도 중요한 이유,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만든 사람, 윤리, 정치, 교육, 예술, 심리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 현실과 이상, 육체와 영혼, 감각과 이성이라는 철학의 주요 개념들을 정의한 사람. 플라톤은 단지 과거의 사상가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철학자입니다. 플라톤, 그리고 우리. 플라톤은 완벽하지 않았고 그의 철학도 여러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동안 진리를 향한 사고를 멈추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인류 사회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한 플라톤은 결코 과거가 되지 않습니다.